그날 비는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하늘이 구멍 난 것처럼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드럼처럼 울렸어요. 시골 외곽 농길 끝에 있는 낡은 축사 옆에서 저는 우산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냐고요? 39, 마을에서 노총각이라고 불리는 박도윤입니다. 남들처럼 멋진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작은 고추밭과 트랙터 한 대로 겨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날은 장마가 시작되는 첫날이었습니다. 낮부터 불길했죠. 마을 방송에서 하천 범람 주의를 반복했고 이장님은 집집마다 문단속을 하라고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소먹이는 시간에 맞춰 축사로 내려갔다가 마지막으로 사료 포대를 옮겨놓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빗소리 사이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고양이 울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울음이 아니라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 이를 딱딱 부딪히는 소리 같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죠. 비가 옷 속까지 파고들어 몸이 서서히 차가워지는 걸 느끼면서도요. 거기 누구 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축사 뒤쪽 배수로 쪽에서 또렷한 흐느낌이 들렸어요. 저는 손전등을 켰습니다. 어두운 밤을 가르는 희뿌연 빗줄기 끝에서 작게 웅크린 그림자가 보였어요. 사람이라면 그 크기가 너무 작았습니다. 저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런 날, 이런 곳에 누가? 배수로 옆에는 폐타이어가 몇 개 쌓여 있었고 그 아래에 젖은 천이 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천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그때 제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이였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머리카락이 빗물에 들러붙어 얼굴을 가리고 있는 아이였어요. 작은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입술은 하얗게 질렸고 손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힘조차 없는 사람처럼 이빨이 부딪히는 소리만 냈습니다. 야, 괜찮니? 여긴 왜? 제가 아이를 안아 올리는 순간 아이의 몸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 팔에 닿는 체온이 이상할 만큼 낮았어요. 저는 정신없이 제 작업복을 벗어 아이를 감싸고 축사 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축사 안은 짐승 냄새와 따뜻한 숨이 섞여 있었고 그나마 바람을 피할 수 있었죠. 아이의 얼굴을 제대로 보려고 손전등을 가까이 비췄습니다. 그 순간 아이 목에 걸린 작은 물건이 빛에 반짝였습니다. 펜던트였어요. 별도 하트도 아닌 작고 둥근 금속판. 가운데엔 꽃무늬처럼 보이는 음각이 있었고 가장자리엔 아주 미세한 숫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당장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냥 장난감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이 손에는 종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 거의 찢어질 듯한 종이. 아이가 그 종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손가락에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 손을 펴서 종이를 조심히 펼쳤습니다. 이 아이를 숨겨주세요. 절대 신고하지 마세요. 비밀이 들키면 다 죽습니다. 글씨는 급하게 휘갈겨져 있었고 잉크가 번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특히 두꺼운 번짐이 있었어요. 누군가 울면서 쓴 글처럼요.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파출소로 뛰어가야 맞는데 종이에는 신고하지 말라고 쓰여 있었어요. 제가 이런 걸 믿는 사람이었냐고요? 솔직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상태를 보니 지금 당장 병원도 어려웠어요. 장마로 길이 끊기기 시작했고 밤길에 차를 몰면 사고 날 확률이 더 컸죠. 저는 축사 구석에 있는 작은 난로에 불을 붙였습니다. 마른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살아났어요. 뜨거운 열이 퍼지자 아이의 떨림이 아주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뛰었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려 숨이 막혔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보일러를 올리고 수건을 꺼내고 쌀을 씻었습니다. 미음을 끓였어요. 냄비에서 올라오는 구수한 냄새가 부엌에 퍼질 때 저는 다시 축사로 뛰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이의 발에서 물이 줄줄 흘러 마루가 젖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이불 속에 눕히고 젖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닦아줬습니다. 아이는 눈을 반쯤 뜬 채로 저를 바라봤어요. 겁에 질린 눈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사람을 평가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요. 이름이 뭐니? 아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준이요. 그 순간 아이의 배에서 작은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미음을 한 숟갈 떠서 입술에 대줬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정확하게 삼켰어요. 기침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조절하는 법을 아는 사람처럼요. 서준아, 괜찮아. 여기서는 아무도 널 못 건드려요.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아이가 갑자기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힘이 놀라울 정도로 단단했어요. 아이는 떨리는 입술로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오늘이 6월 18일이죠. 지금 11시 40분쯤이에요. 맞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시계를 본 적도 없고 달력도 못 봤을 텐데요. 저는 무심코 벽시계를 봤습니다. 11시 38분이었어요. 저는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너 어떻게 해? 아이는 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감기 직전에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 곧 물 들어와요. 뒷마당 배수구 막혔어요. 지금 치우면 안 잠겨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정말로 뒷마당 배수구에는 낙엽과 비닐이 잔뜩 끼어 있었고 물이 역류하려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맨손으로 그걸 치웠습니다. 비와 흙탕물이 손가락 사이를 파고들었지만 머릿속은 하나뿐이었어요. 이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그날 새벽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서준이의 이마에 손을 올려 열을 확인하고 호흡을 세고 미음을 조금씩 먹였습니다. 비는 밤새도록 지붕을 때렸고 바람은 창문을 흔들었어요. 그런데도 아이는 새벽녘이 되자 서서히 안정됐습니다. 눈을 뜨고 제 부엌을 빤히 보더니 말했어요. 아저씨, 냉장고 문 고무 패킹 찢어졌어요. 정기세요. 저는 그 말에 웃음도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아온 세상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결심해버렸습니다. 이 아이를 최소한 오늘 밤만큼은 지키겠다고요. 그게 제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갈지 모르면서도요. 날이 밝자 비는 조금 약해졌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서준이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5살 아이가 보통 그럴까요? 낯선 집, 낯선 어른, 밤새 열이 오르내렸던 몸. 그런데도 서준이는 울지도 칭얼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방 안을 둘러보며 꼭 필요한 것만 골라 말했어요. 이 집 창문은 서쪽이 약해요. 바람 불면 흔들려요. 그리고 아저씨 약은 유통기한 지났어요.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웃기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어요. 그래도 먼저 해야 할 건 아이를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읍내 보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장마로 도로 통제가 시작됐다는 답이 돌아왔죠. 구급차도 바로 들어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신고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정상이라면요. 그런데 제 서랍 속에는 그 젖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신고하지 마세요. 들키면 다 죽습니다. 그런 문장을 읽고도
평범하게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서준이가 쪽지를 보고도 아무 표정이 없다는 점이었어요. 서준아, 너 누가 널 여기다 둔 거니? 서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아주 담담하게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확률이 0.73이에요. 저는 그 말이 더 섬뜩했습니다. 확률이요? 5살짜리가요? 그날 오후부터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잠시 잦아든 틈에 제가 읍내 약국에서 해열제와 체온계를 사왔거든요. 서준이는 집에 혼자 두기 불안해서 제 작업복 모자 깊숙이 숨겨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약국 아주머니가 그걸 봤어요. 어머, 도윤이 너 애가 있었니? 그 질문 하나가 시작이었습니다. 저녁이 되기도 전에 이장님 전화가 왔습니다. 도윤아, 너희 집에 애가 있다면서? 이어서 동네 아줌마들이 울타리 밖을 서성거렸습니다. 저는 문을 잠갔지만 소리는 다 들렸어요. 노총각이 어디서 애를 주워왔다더라. 누가 버렸대? 혹시 불법 아니냐? 저런 애는 복이 아니라 화야. 괜히 얽혀서 인생 망친다니까. 마을은 참 이상한 곳입니다. 평소엔 인사도 잘하면서 남의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돌을 던지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집이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준이는 그 소리를 듣고도 조용했습니다. 다만 창문 너머 사람들의 그림자를 보더니 낮게 말했어요. 저 사람들 4명. 왼쪽 2명은 내일 말 바꿔요. 오른쪽 할머니는 3일 뒤에 우리 편 돼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저 겁먹은 아이가 하는 허세일 거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그런데 3일 뒤 정말로 오른쪽 할머니였던 김씨 할머니가 제 집 앞에 국 한 그릇을 들고 왔습니다. 말도 없이 문 앞에 두고 갔죠.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서준이가 유용했기 때문이에요. 서준이는 마을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기가 막히게 찾아냈습니다. 누가 닭장 열쇠를 어디다 뒀는지, 누가 집 비밀번호를 헷갈리는지, 누가 약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 마치 머릿속에 지도와 시계가 들어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장님이 마을 회관 앞에서 낡은 장부를 들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마을 보조금 정산이 맞지 않는다며 머리를 싸매고 있었습니다. 서준이는 회관 마루에 앉아 그 장부를 잠깐 보더니 말했어요. 여기요. 7월 2일에 12만 원이 2번 적혔어요. 같은 영수증이에요. 종이 번호가 같아요. 이장님 얼굴이 굳어졌고 몇 분 뒤 정말로 중복기재가 발견됐습니다. 그날 이후 이장님은 서준이를 똑똑한 애라고 부르며 마을 사람들 입을 막기 시작했어요. 괜히 떠들지 마. 도윤이도 사람이고 애도 사람이다. 이런 말이요. 그런데 저는 알았습니다. 마을이 서준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따뜻함이 아니라 계산이라는 거요. 쓸모가 있으니 봐준다.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저녁마다 저는 서준이에게 물었습니다. 내 가족은 어디 있니? 내 엄마는? 너를 데려온 사람은? 서준이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대신 목에 걸린 둥근 펜던트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곤 했어요. 그리고 가끔 아주 짧게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비밀은 숫자로 시작해요. 기억이 열쇠가 될 때가 있어요. 아저씨, 우리 이름을 바꿔야 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다만 알 수 있었던 건 이 아이가 숨기고 있는 게 사연 수준이 아니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낯선 차가 우리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장맛빛 속에서도 선명한 검은색 SUV. 번호판은 흙탕물에 가려졌고
헤드라이트가 마당을 한번 훑고는 사라졌어요. 저는 현관불을 껐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서준이는 이불 속에서 눈을 뜨고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왔죠. 찾는 사람들. 그 후 몇 달은 전쟁 같았습니다. 저는 서준이를 데리고 살면서도 누가 우리를 보고 있는지 늘 신경 써야 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완전히 풀리지 않았고 가끔 낯선 차량이 마을 입구에서 머뭇거리는 것도 보였죠. 하지만 장마가 지나고 벼가 자라고 바람 냄새가 바뀌면서 우리도 조금씩 일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서준이는 학교에 보내야 했습니다. 5살이라고 해도 세상은 서리로 사람을 판단하니까요. 문제는 서준이의 주민등록이 없었습니다. 저는 구청에 가서 아이를 보호하게 됐다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모든 게 기록으로 남고 그 기록을 누군가가 찾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친척 아이를 잠시 맡았다고 둘러댔습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그때 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제가 나쁜 사람이 되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서준이는 놀랍도록 빨리 배웠습니다. 글자도 숫자도 사람의 표정도요. 그리고 아이의 비범함은 점점 감출 수 없는 수준이 됐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님, 이 아이는 교육을 다르게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되물었죠. 선생님은 서준이가 시험지를 풀어낸 방식을 보여줬습니다. 계산 결과가 아니라 생각의 과정이 초등학생 수준이 아니었어요. 도형 문제를 풀면서도 대칭과 불변량이라는 단어를 적어놨습니다. 그 단어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집에는 그런 책도 없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기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서준이가 빛날수록 누군가가 더 빨리 찾아올 것 같았어요. 서준이가 10살이 됐을 때였습니다. 그는 자주 악몽을 꿨습니다. 땀에 젖어 깨어나 제 옷자락을 붙잡고 조용히 숨을 몰아쉬었어요. 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잠결에 숫자를 중얼거렸죠. 17이 411. 저는 그 숫자를 메모해 두었습니다. 이유는 몰랐지만 이 아이에게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서준이의 펜던트 뒷면을 처음 제대로 보게 됐습니다. 서준이가 목욕을 하다가 목걸이를 잠시 빼놓았어요. 저는 무심코 닦아주려고 들었다가 뒷면에 새겨진 작은 글자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작아서 돋보기를 꺼냈죠. 금속판 가장자리에는 숫자가, 가운데에는 영어 같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D-17 LUXE VAULT 2-411. 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VAULT라니요. 금고, 보관함, 그런 뜻이죠. 그리고 LUXE는 고급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이건 시골에서 누가 아이에게 걸어줄 물건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서준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준아, 이 목걸이 누가 준 거야? 서준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낮게 말했어요. 엄마요. 엄마가 이거는 마지막 문이라고 했어요. 엄마는 어디 있어? 서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지 않던 아이가 목소리를 떨었어요. 엄마는 물소리 싫어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물소리가 제일 컸어요. 그 말이 가슴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서준이의 출생과 과거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이가 20살이 되기 전에 적어도 무엇에서 도망쳐야 하는지는 알아야 했어요. 마침 읍내에 새로 부임한 수학교사가 있었습니다. 김혜준 선생님. 서울에서 내려왔다는 소문이 있었고 이상하게도 서준이를 보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이 눈매가 어디서 본 듯합니다. 제가 착각이면 좋겠는데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속이 싸늘해졌습니다. 어디서요? 제가 묻자 선생님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뉴스에서요. 제게 인물 사진에서 비슷한 느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인터넷 검색창에 제게 인물 같은 단어를 쳤습니다.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을 보다가 손이 멈췄어요. 한 남자의 젊은 시절 사진. 눈매, 이마, 입꼬리. 서준이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윤태경. 대기업 우신그룹의 현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단서가 쌓여가고 있었죠. 펜던트의 LUXE VAULT 숫자 2-411 그리고 서준이의 꿈속 숫자 170만 2411 그날 밤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번호는 가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손이 멋대로 움직였어요. 박도윤 씨 맞습니까?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아이를 데리고 계시죠? 이제 그만 돌려보내시죠.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숨만 쉬고 있을 때 상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커지면 당신이 감당 못할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당신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뒤에서 서준이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다 들은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담담히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제부터는 증거가 필요해요. 말로는 아무도 안 믿어요. 세월은 순식간에 흘렀습니다. 저는 49이 되었고 서준이는 20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노총각이라고 불렀지만 그 말은 이제 예전처럼 빗으로 꽂히지 않았어요. 제 인생은 이미 서준이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농사일을 줄이고 작은 수리일을 하며 서준이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서준이는 장학금으로 대학에 들어갔고 혼자서도 연구실과 도서관을 오가며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서준이는 늘 숨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너무 튀지 않으려고,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사진에 찍히지 않으려고요. 그게 제가 가르친 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배운 생존법이었어요. 20살 생일이 지나던 날 서준이는 제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제 열어봐야 해요. 그 금고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펜던트에 새겨진 VAULT 숫자 2-411 그리고 서준이가 악몽에서 부르던 코드들. 우리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저는 서울이 늘 무서웠습니다. 사람도 많고 소리도 많고 우리 같은 사람은 언제든 삼켜질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서준이는 평범한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 미뤄둔 전쟁을 끝내러 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우리는 강남의 한 빌딩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LUXE VAULT라고 적힌 작은 간판이 있었어요. 고급 보관함 서비스, 사설 금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직원은 서준이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등록된 접근 코드가 필요합니다. 서준이는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직원은 펜던트를 스캐너에 올렸고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D-17 2-411 직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오래된 VIP 보관함입니다. 우리는 지하 깊숙한 복도를 지나 411번 금고 앞에 섰습니다. 서준이가 손을 뻗어 문을 열었어요. 철문이 무겁게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안에는 서류 봉투 여러 개, 작은 USB, 그리고 낡은 휴대폰 한 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젊은 여자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눈매가 서준이와 닮아 있었습니다. 서준이는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을 들이마시다가 멈췄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갈라놓았습니다. 서준이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출생 관련 서류, 병원 기록, 그리고 짧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는 또렷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서준아, 내가 이걸 열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넌 살아야 한다. 우신그룹 윤태겸이 내 아빠다. 그리고 너를 지우려 한 사람은 윤태겸의 누나 윤서연이다. 그 사람은 우신을 자기 손에 넣기 위해 나와 너를 없애려 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이 펜던트와 이 금고뿐이었다. 혹시라도 내가 살아남는다면 증거를 모아라. 감정으로 달려들지 마라. 증거가 너를 살린다. 서준이는 편지를 읽고도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이를 꽉 물었어요. 저는 서준이 옆에 앉아 말없이 숨만 쉬었습니다. 무엇을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너무 잔인했어요. USB에는 영상과 녹취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협박 음성, 차 안에서 찍힌 흔들리는 영상, 그 아이는 없어져야 한다라는 말, 그리고 낡은 휴대폰에는 마지막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저장되지 않았지만 번호는 남아 있었어요. 서준이는 그 번호를 손가락으로 쓰다듬더니 말했습니다. 이 번호 지금도 살아있어요. 통신 이력이 끊기지 않았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서준이는 담담히 대답했어요. 데이터는 거짓말 안 해요. 그날 밤 우리는 서울의 작은 숙소에서 잠을 잤습니다. 저는 거의 한숨도 못 잤어요. 창밖의 차 소리, 사람들의 발소리, 엘리베이터 소리가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서준이는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달래듯 말했어요. 아저씨, 겁내지 마요. 우리는 이제 숨는 쪽이 아니에요. 다음 날 아침 서준이는 마지막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유전자 감정 의뢰서가 있었습니다. 이미 의뢰가 끝난 상태였고 결과지만 비어 있었습니다. 의뢰자는 이도윤이 아니라 낯선 이름이었어요. 서준이는 그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미 준비했네요. 제 아빠 유전자 샘플을 어디선가 확보한 거예요. 저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 여자는 죽기 직전까지 혼자서 여기까지 준비했어요. 아이 하나를 살리겠다고요. 그리고 그날 오후 우리는 우신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유리로 된 거대한 건물. 사람들 얼굴은 전부 바쁘고 차가웠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서준이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들어가지 않아요. 오늘은 확인만 해요. 그때 검은 세단이 본사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 사진으로 봤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윤태겸 회장. 나이 들었지만 눈매는 그대로였어요. 서준이는 그 남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어요. 저 사람이 아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박혔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거대한 세계와 싸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 둘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 서준이는 무작정 회장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놀랄 만큼 성숙한 점이었어요. 보통 20살이면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죠. 하지만 서준이는 어머니 편지대로 움직였습니다. 감정으로 달려들지 마라.
증거가 너를 살린다. 그 문장을 서준이는 숨처럼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조력자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법도 모르고 돈도 없고 서울 인맥도 없었습니다. 서준이는 대학 연구실 선배를 통해 한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인권 사건을 주로 맡는 변호사였고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이 예리했어요. 변호사는 USB와 서류를 보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건 감동 사연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그 말이 현실을 찍어 눌렀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서준이의 친자 관계를 공식적으로 입증할 것. 둘째, 어머니가 당한 일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정황을 기록으로 확보할 것. 셋째, 우신그룹 내부에서 누군가가 은폐에 관여했음을 연결할 것. 서준이는 밤낮 없이 움직였습니다. 자료를 모으고 사람을 찾고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밥을 챙기고 잠을 재우고 서준이가 무너질 때 어깨를 잡아주는 역할밖에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역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유전자 검사였습니다. 변호사 도움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했고 서준이는 자신의 DNA를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윤태겸 회장의 DNA였죠. 그런데 서준이는 이미 어머니가 남긴 경로로 회장 샘플을 확보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반문했어요. 그걸 어떻게 해? 서준이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이 다니는 병원, 건강검진센터요. 그 기록에 검체 관리 코드가 있어요. 엄마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윤서연이라는 이름을 추적했습니다. 회장의 누나. 공식 프로필은 재단 이사장으로 포장되어 있었어요. 사회공헌, 장학사업, 여성 리더십. 언론에는 선한 얼굴로만 나오죠. 그런데 서준이 어머니 편지에는 그 사람이 우리를 지우려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록을 뒤지자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15년 전 서준이 어머니가 사망한 날, 지역 뉴스에는 폭우로 인한 도로 미끄럼 사고라고 짧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사 시간, 기상 기록, 구조 신고 시간 세 가지가 맞지 않았어요. 서준이는 그걸 표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어요. 아저씨, 사고는 비 때문이 아니에요. 비는 핑계예요. 사건은 준비된 거예요. 우리는 당시 관할서에 정보 공개 청구를 넣었습니다. 처음엔 거절됐습니다. 개인정보라는 이유였어요. 변호사는 다시 요청했고 일부 자료가 나왔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은 흐릿했고 블랙박스는 침수로 손상 처리돼 있었습니다. 목격자는 없었고 가해 차량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깔끔했습니다. 사고치고는요. 그때 결정적인 조각이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사고 다음 날 우신그룹의 법인 차량이 폐차됐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사고 현장과 같은 지역을 이동한 GPS 로그도 일부 남아 있었어요. 기록에는 차량 담당자가 윤서연 비서실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서준이는 그 기록을 보는 순간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연결됐어요.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법인차가 있었다만으로는 사고를 냈다를 입증하기 어렵죠. 그래서 서준이는 어머니 휴대폰에 남아있던 마지막 통화 번호를 추적했습니다. 통신사에 기록 요청을 넣고 변호사가 압박하자 특정 시기 통화 내역이 확보됐습니다. 그 번호는 우신그룹 본사 인근에서 자주 잡히는 번호였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습니다. 그 번호의 명의자는 우신그룹 경호팀 외주업체 소속 직원이었어요. 이미 퇴사한 사람이었고
현재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변호사는 조사 전문 업체와 연결했고 서준이는 스스로도 움직였습니다. 결국 한 달 뒤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낡은 원룸에 살고 있는 50대 남자. 그는 문을 열자마자 우리를 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그 애 살아 있었습니까? 그 남자는 우신그룹 외주 경호 출신이었습니다. 윤서연의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했어요. 그는 처음엔 입을 다물었지만 서준이가 어머니 사진을 보여주자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날 저는 겁을 줘서 포기시키라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마무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늦게 알았습니다. 그 남자는 녹취에 동의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었죠. 저를 지켜달라. 변호사는 증인 보호 절차를 검토했고 우리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서준이는 그날 밤 숙소에서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저씨, 이제 끝까지 가야 해요. 여기서 멈추면 엄마가 2번 죽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확실했어요. 끝까지 가자. 너 혼자 안 둬요. 유전자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결과지에는 차가운 숫자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 서준이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더니 아주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기뻐서가 아니었어요. 그 숫자는 돌아갈 문이 아니라 전쟁의 시작처럼 보였죠.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조용히 협상할지 공개적으로 싸울지. 서준이는 단호했습니다. 협상은 제가 먼저 만나서 해요. 하지만 기록은 남겨야 해요. 그는 윤태겸 회장을 직접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위험하다고 했지만 서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가 모르면 이용당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알면서도 외면했다면 그때는 제가 공개로 갑니다. 저는 그 말이 무섭고도 대단했습니다. 20살짜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 중 하나를 상대로 조건을 걸고 있었어요. 우리는 윤태겸 회장에게 공식 면담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변호사 명의로요. 처음엔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회장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공개로 30분. 장소는 본사 최고층 회의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서준이 넥타이를 매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서준이는 오히려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아저씨, 괜찮아요. 저는 도망치지 않아요. 본사에 들어서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바닥은 반짝였고 사람들은 정해진 속도로 걸었습니다. 우리는 회의실 앞에서 잠시 대기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윤태겸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사진보다 더 피곤해 보였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어요. 하지만 눈매는 정말 서준이와 닮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서준이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무너지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서준이 목에 걸린 펜던트를 보았고 그 순간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서준이는 차분하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유전자 결과지, 어머니 편지 사본, 그리고 증언 녹취 요약. 회장은 종이를 읽다가 손끝이 떨렸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나는 그런 아이가. 서준이는 목소리를 낮추되 분명히 했습니다. 말이 안 되면 확인하면 됩니다. 저를 낳은 사람, 이 사람이 제 엄마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은 날 우신법인차 기록이 있습니다. 윤태겸 회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어요. 그 여자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나는 찾았습니다. 못 찾았습니다. 나는 그 말이 진심인지 변명인지 저는 판단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회장의 다음 말은 분명했습니다. 내 누나 서연이 그럴 리 없습니다. 서준이는 그 순간 눈빛이 딱 굳었습니다. 그럴 리 없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기록이 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아직 세상을 모른다. 그 말이 나오자 서준이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이었어요. 저는 세상을 너무 일찍 배웠습니다. 5살 때 배수로가 막힌 걸 맞췄고요. 10살 때 악몽에서 코드가 나왔습니다. 20살엔 제 인생이 누구 손에서 삭제될 뻔했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었습니다. 회장은 서준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내가 확인하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절대 언론에 흘리지 마라. 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하는 동안 저는 보호를 요구합니다. 제 양아버지도요. 회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준이를 키운 사람이었고 그걸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일이 터졌습니다. 우리는 숙소로 돌아오던 길에 누군가에게 미행당했습니다. 골목에서 검은 차가 한 번 멈췄고 누군가가 내리는 기척이 났어요. 서준이는 제 팔을 잡고 빠르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죠. 아저씨, 뛰어요. 지금은 싸울 때 아니에요. 우리는 비 오는 골목을 뛰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숨이 턱 막히도록요.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다행히 변호사가 준비해둔 차량이 근처에 있었고 우리는 겨우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서준이는 처음으로 크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어요. 이제 확실해요. 누군가는 제가 존재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 말은 곧 윤서연이 움직였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요. 윤태겸 회장은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지만 미행과 위협이 발생하자 상황을 가정사로 덮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회장은 비서실과 법무팀을 통해 내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부 조사는 늘 그렇죠. 진짜 범인을 잡기 전에 증거를 지우는데 더 능숙합니다. 서준이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외부로 나가기로 했어요. 검찰에 자료를 제출하고 증언을 확보해두고 언론 공개는 마지막 카드로 남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증인이었던 전 외주 경호가 추가로 제공한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윤서연 비서실이 사용하던 임시 휴대폰의 일부 메시지 캡처를 숨겨두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애는 흔적 없이, 여자는 사고로, 차는 바로 처리. 짧은 문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음이 오히려 명령의 냉혹함을 드러냈어요. 변호사는 그 메시지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진정성을 확보했고 우리는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은 커졌습니다. 우신그룹 이름이 언급되자 검찰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윤서연에게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그날 뉴스 속보가 떴어요. 대기업 재단 이사장, 15년 전 미해결 사망 사건 관련 조사. 화면에 윤서연이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건물을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입술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서준이는 TV를 끄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봤습니다. 저는 옆에서 서준이 얼굴을 봤어요.
울지도 웃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이 아주 조용히 단단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힘든 건 서준이를 보내야 하는 순간이 다시 찾아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그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가 스스로 제 곁에서 한 걸음 떨어져야 했어요. 보호 조치가 필요했고 안전한 거처로 옮겨야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같이 가면 안 되냐? 서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저씨는 여기 있어야 해요. 제가 돌아갈 곳이 있어야 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서준이를 지켜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국 서준이가 제 자리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너지지 않게요. 서준이는 잠시 서울에서 보호를 받았고 저는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도윤이네 재벌 아들이래. 사람들은 혀를 찾고 일부는 갑자기 친절해졌고 일부는 더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김씨 할머니였어요. 3일 뒤 우리 편이 된다고 서준이가 말했던 그 할머니요. 할머니는 제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도윤아, 사람들 말 듣지 마라. 너는 너 할 일 한 거다. 그 한마디가 그날의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며칠 뒤 윤태겸 회장이 직접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검은 세단이 좁은 논길을 들어오는 모습은 마을 전체를 멈추게 만들었죠. 회장은 비를 맞으며 제 마당에 섰습니다. 15년 전 서준이를 처음 안았던 그 비와 비슷한 냄새가 났어요. 회장은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도윤 씨, 감사합니다라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걸 압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화가 나야 맞는데 이상하게도 회장의 얼굴에서 늦은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너무 늦게 도착한 사람. 그 늦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상처받은 거죠. 회장은 제게 제안했습니다. 함께 서울로 가주십시오. 서준이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서준이가 필요로 하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으로 남을 겁니다. 회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어요. 윤서연은 곧 구속될 겁니다. 내부 기록과 증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막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진짜인지 이미지 관리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날 밤 뉴스가 떴습니다. 윤서연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그 다음 날 구속.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선하다고 믿었던 얼굴이 사실은 누군가의 삶을 지운 사람이었다는 사실. 사람들은 분노했고 동시에 또 다른 소문을 만들었어요. 후계자 전쟁이다. 드라마 같다. 시골 남자가 키웠대. 저는 그 소문이 싫었습니다. 서준이는 소문이 아니라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사건이 공식화된 날 밤, 서준이가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아주 작게 떨렸어요. 아저씨, 저 이제 내려가도 돼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터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꾹 눌러 말했습니다. 내려와요. 밥 해둘게요. 김치말이국수 너 좋아했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아주 짧은 웃음이 들렸습니다. 네. 그 맛 잊은 적 없어요. 서준이는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빗소리가 다시 시작된 날이었어요. 논길 끝에서 차 불빛이 흔들리더니 마당 앞에 조용히 멈췄습니다. 서준이는 혼자 내렸습니다. 경호도 비서도 없었습니다. 키가 훌쩍 커진 청년이었지만 마당에 서는 순간만큼은 15년 전 그 작은 아이가 겹쳐 보였어요. 서준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오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밥부터 먹어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면을 삶고 묵은지를 썰었습니다. 동치미 국물을 붓고 얼음을 띄웠습니다. 김치말이국수, 우리가 가장 힘들 때도 가장 행복할 때도 먹었던 그 음식이었어요. 서준이는 상에 앉아 조용히 국수를 먹었습니다. 한 젓가락, 또 한 젓가락.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서준이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주 낮게 말했어요. 아저씨, 저는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계획에서 지워질 뻔했고, 또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엄마를 잃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준이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보다 더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서준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 손은 거칠고 흙 냄새가 났고 주름이 늘었습니다. 서준이는 그 손을 꼭 쥐며 말했어요. 아저씨는 제 삶을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저씨를 버릴 수 없어요. 그 말에 저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서준이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했어요. 내가 버팀목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안 됐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서준이는 제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며칠 뒤 서울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윤서연은 구속 기소됐고 사건 은폐에 관여한 일부 인물들도 줄줄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15년 전 장마철 사고는 계획된 위협과 은폐가 있었다. 검찰 발표문이 그렇게 적혔어요.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서준이에게 그 충격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윤태겸 회장은 공식적으로 서준이를 가족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서준이는 곧바로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는 두 집을 가질 거예요. 하나는 피로 연결된 집, 하나는 제가 선택한 집. 윤태겸 회장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그도 알았겠죠. 서준이가 살아남은 이유는 돈이 아니라 선택 때문이었다는 거요. 서준이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박도윤 씨를 우신복지재단의 정식 고문으로 위촉해 주세요. 그리고 농촌 아동 지원 사업을 새로 시작해요. 이름은 엄마 이름으로요. 윤태겸 회장은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재단은 장마 아동 안전 지원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농촌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시설과 교육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함께 낙골당에 갔습니다. 서준이 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작은 위패 앞에 섰습니다. 서준이는 그 앞에서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저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숨지 않을 거예요. 서준이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엄마가 남긴 증거로 살았고 아저씨가 준 밥으로 컸고 이제는 제가 지킬 차례예요. 윤태겸 회장도 옆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술을 떨며 낮게 반복했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너무 늦은 사과였지만 그래도 그날은 그 사과가 필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다시 내렸습니다. 15년 전처럼 억수 같진 않았어요. 하지만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서준이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날 제가 배수로 막힌 걸 말했잖아요. 기억해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내 말을 믿어주는구나. 그게 당연한 거죠. 아니요. 그게 제겐 기적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서준이 방에 이불을 깔아줬습니다. 예전처럼요. 서준이는 불을 끄기 전에 펜던트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건 이제 아저씨가 갖고 계세요. 엄마가 남긴 마지막 문은 아저씨가 열어줬으니까요. 저는 펜던트를 꼭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걸 잃었지만 끝내 사람을 남겼어요. 그게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승리였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께 저는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라면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날 버려진 아이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아이에게 어떤 한마디를 건네고 싶으신가요?